네, 김치영입니다. 지난 한 주 진짜 네.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거쳐서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니까 기분은 좀 좋은데요. 한 주간 전략 우리 좀 알아봐야죠. 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사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제가 증시가 워낙 많이 흔들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고점론도 있었고 미국 대선 불확실성, 엔화와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폭락을 회복하는 강도를 보면 국내 증시가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 한영권께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아무래도 일단 그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에 대해서 취약한 이제 그 경제 모델 국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네. 이게 최근에 미국의 침체니 또 엔캐리에 대한 청산 불안이니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아직까지도 그 변수들 폭락을 유발했던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반등 탄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시원치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사고 있지만 네. 최근에 거의 2주 동안 3조 원 넘게 팔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바이코리아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순매수 패턴이 이제는 훼손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기관이나 외국인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시장 반등 탄력에 있어서 자신감을 조금 덜 갖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하락시킨 또 하락 변동성을 야기시킨 변수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또 야기하는 경제 지표들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같은 실물 지표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네. 됐는데 약간 컨센서스가 제각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라면은 저희가 예. 잘 신경 안 썼던 지표들인데 지금 워낙 하나하나 소중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또 주간 신규 실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 지표들 간의 컨센서스도 지금 다 제각각이에요. 그거를 이번 주에 시장이 받아들인 과정에서 또다시 야 이거 침체냐?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하나 소중해졌다. 예전엔 별로 저희가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라는 말씀은 그만큼 그쵸. 시장이 예민하고 민감해져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저희 흔히 말해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배드 뉴스 이즈 베리 배드 뉴스 정도의 국면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화된 일반적인 배드 뉴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는 8월 말까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네, 어떤 게 맞습니다. 나올지 좀 그렇죠. 궁금하긴 한데 네. 특히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이른바 B컷 네,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용건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는 보니까 B컷 자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도 실업률이 올라오는 속도가 본인들이 6월 FOMC에서 제시했던 전망치에 비해서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냥 9월에 B컷 한 다음에 이거를 좀 예방적인 금리 인하 차원, 선제적인 인하 차원이라고 시장에 각인시켜주면은 어느 정도 안정을 도모하지 않을까 이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긴급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솔직히 네네. 그것까지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번 주들의 줄줄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발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들도 시장을 좀 달래주는 발언들 우리가 경기에 대해서 냉각의 우려를 표명했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시장의 불안들을 달래주는 발언, 완화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변동성을 야기한 변수가 엔화의 급 변동성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에 그쵸. 대한 우려였습니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분석도 사실 추정하는 기관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상당히 편차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이거를 저희가 아셔야 되는 게 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네. 엔화가 강세되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 과정에서 청산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속도랑 그 규모가 생각보다 거셌으니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엔달러 환율이 지난 2주 동안 급격한 하락 흐름
그러니까 엔화의 급격한 강세 흐름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엔캐리 청산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엔화의 환율 움직임들을 봤을 때 뭐 레버리지 펀드들이나 헤지 펀드들의 글로벌 투기적 포지션을 보면은 지난 2주 동안 엔화 강세에 대해서 굉장히 베팅을 역대급으로 세게 했습니다. 이 말은 향후에 더 세게 할 여지는 적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하락하긴 하락하는데 다시 네. 점진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증시가 또다시 급락을 한다.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우리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한영권님께서는 그러면 엔화의 점진적인 하락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수준에서 당분간 유지한다는 전망도 꽤 있더군요. 한 146달러엔이 146에서 한 149엔 사이에서 꽤 오래 머물 것이다는 전략. 저는 그렇게 오래 머물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번 달 말까지도 봤을 때도 140, 3엔, 4엔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흐름 보이고 연말까지도 140엔대 초, 130엔대 네. 이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게 급격하게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저는 저희가 지난주 초에 경험했던 네. 그러한 증시 폭락은 출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의 속도의 아주 문제다. 그 지속적인 강세이긴 한데 속도는 좀 느려질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AI 거품론도 상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주들도 조정을 좀 받고 오늘은 좀 반등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반도체가 주춤하던 사이에 국내에서는 바이오주가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네. 이게 우리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많이 빠진 반도체주를 담을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는 바이오주에 조금 무게를 둘 것이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 대답하기 제일 편한 거는 네. 반반이죠. 둘 다 들고 가는 게 네. 편한데 양자택일의 문제 했을 때는 저는 뭐 적어도 이번 주 정도만큼은 그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말까지는 주도주로서는 확 부상한다라고 네.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유력한 주도주 후보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순히 이번에 폭락장에서 잘 버텼다고 바이오가 주도주가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실적들도 계속 올해랑 내년들 올라오고 있고 또 다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지목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폭락장 잘 버텼다 그런 내러티브 말고도 다른 펀더멘털적이나 또 매크로 환경적인 요건들을 봤을 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들고 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난주에 폭락했던 주된 배경이 네. 엔캐리 청산이랑 미국의 침체 불안 이거 두 개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그 논리로 가장 많이 주가가 하락했던 반도체 이쪽은 이번 주에는 플레이 해볼 만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 또 마침 국내에서도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변동성을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주 그 금요일 날에 발표가 되니까 네. 사실상 우리나라한테는 차주 그렇죠. 다음 다음 주부터 주죠. 영향을 미치게 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쪽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뭐 TSMC 실적들이나 또 지난번 8월 초에 M7 업체들의 그 코멘트를 보면은 저희가 피크아웃을 벌써부터 상정해가지고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들의 주가는 다분히 되돌림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장세에서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별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익 추정에 대해서 막 그 무용론들이 나오고 있고 네. 만약에 미국의 침체가 안 빠진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지만 침체가 빠지게 되면은 미래 이익에 대한 전망들 완전히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실적의 가시성들이 있는 업종들을 압축해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실적 가시성이 있는 애들은 저는 여전히 반도체 네. 그리고 바이오 또 수주 모멘텀이 있는 방산, 기계, 조선 이쪽 업종들이 현재 장세에서는 대응해 볼 만한 그 업종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네. 조금 있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아, 더. 네네. 나오고 저희가 싶어요. 이제 하반기에 증권사들이 3,000포인트까지도 네, 전망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지금 네. 이 시점에서 그걸 조정해야 될 시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또 남아있다고 보세요? 뭐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올라가는 그 시기랑 그 탄력이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네. 맞으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로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도 연간 전망상으로는 3천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네.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 그 레인지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가는 탄력 자체는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덜 거셀 거다, 약할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또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네, 가지고 맞습니다. 계시네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